국가직 9급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느라 이걸 시험장에서 모두 쏟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분들도 있겠죠. 결과가 좋든 아쉽든지 간에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휴식, 힐링, 본인이 그동안 못했던 거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 멘탈을 회복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 지방직 9급 한 번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국가직부터 지방직까지가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에요. 77일, 2달이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멘탈을 잘 회복하셔야 지방직 9급에서는 똑같은 이런 후회, 똑같은 아쉬움, 우울함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추스렀다면 다음에 합격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설 강의로 문제 해설뿐만 아니라 공부 방향을 매우 자세히 잡아주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 어땠는데, 그리고 나는 어땠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국가직 9급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모든 문제가 대비 가능한 것에서 출제가 됐다. 너무 이상하고 지엽적이고 생소한 이런 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대비 가능한 것에서 100% 출제가 됐습니다. 대비 가능한 거니까 당연히 제가 모든 강의, 모든 교재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줬겠죠. 이 말이 문제가 다 쉽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문제가 쉽다가 아닙니다.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섞여 있고요. 종합적인 난이도가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비 가능한 것에서 100%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비 가능한 게 뭐겠습니까? 기출문제 있는 거랑 제가 강의 때 기출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거 대비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있는 거, 제가 예상문제 알려주는 거, 딱 그거. 모든 강의에서 다뤘던 거. 그거. 거기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행정학 같은 경우 범위가 무한정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지는 않고요. 우리 9급 평균적으로는 자, 이 기출문제라고 써놓은 게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가 아니라 단원별 기출문제집인 기출에 강한 행정학에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문제 그 안에서 반복 출제되는 비중이 한 85% 정도 돼요.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처음 보는 이론 나올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한 85% 정도만 매번 보던 거 기출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앞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예상문제 주는 것도 있지만 범위는 무한정하기 때문에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땠다? 이번에는 100%가 그냥 기출문제 있는 거 나왔어요. 기출문제 있는 거. 자, 한 2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을 텐데 한 문제는 기출문제 있었지만 너무 어려워. 틀려도 돼요. 몇 번인지 예상 가능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7번 문제 말하는 거죠. 나카무라와 스모르드. 좀 이따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한 문제 더가 이건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유일한 예시고 조합에 대해서는 다 배워왔으니까 역시 기출문제 있는 것으로 다 풀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지방자치법 규정이 추가됐으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라고 다 대비를 해줬으니까 어쨌든 2문제 정도는 그래도 조금 어려웠을 수 있으나 기출문제 있는 것만으로 그냥 바로 풀리는 게 100%. 근데 제 느낌으로 그렇지 않은데요. 기출문제 있는 거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랑 다 비교해 주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말하는 것은 모든 기출문제 아니에요. 1800문제도 안 되는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말하는 겁니다.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줄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껴봐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엉뚱한 걸 찾아보다가 지엽적이고 막 찾아보다가 정작 여기서 왕창 틀려버렸네. 그런 우를 또 범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행정학 객관식 문제로 정답을 정해서 낼 수 있는 것만 출제가 돼요. 물론 행정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정답이 애매한 부분도 가끔은 있지만 가끔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소탐대실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시험은 그냥 100%
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기출문제 있는 걸로 다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비 가능한 것을 출제했다. 그리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수험생들 평이 매우 갈릴 겁니다. 어떤 시험은 전반적으로 쉽다, 전반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평이 나오고, 이번 시험은 그냥 골고루 쉽다는 수험생도 많을 것이고, 중간도 많을 것이고, 어렵다는 수험생도 각각 다 많을 겁니다. 자, 일단 쉽다는 수험생들, 그리고 진짜로 95, 100 맞는 수험생들,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요게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비 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반복한 거죠. 이상한 거, 불안한 마음에 이상한 거 안 찾아보고. 당연히 쉽게 느껴지겠죠? 근데 중간인 분들은 아직 그냥 반복 훈련이 좀 부족한 거야. 커트라인 근처. 뭐 제대로 공부했어. 근데 아직 반복 횟수가 부족해서 좀 까먹은 게 있고 실수가 나온 거야. 아무리 대비 가능한 게 있다 하더라도 반복해야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제가 뭐 7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데, 그래서 고득점 95에서 100 이렇게 잡았는데 100점도 가능한 시험이고요. 100점 많이 나올 겁니다. 7번 정도 하나 봐줘서 고득점 기준 95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뭐 85, 80, 85, 80 요 정도면은 이제 반복하면 그동안 공부 제대로 한 거예요. 앞으로 반복하면 95,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떨어진다. 이 정도 시험에서, 그것도 대비 가능한 거, 기출문제집에 뻔히 있었던 거, 여기서 이렇게 많이 틀려? 4개 이상 틀려? 4개? 자, 85점 이하라고 쓰긴 했는데 뭐 딱 85가 아니라 점점 점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요 정도 시험에서 잘못 공부한 거죠. 물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그럴 수 있겠지만, 공부를 오래 했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런 문제 구성에서 대비 가능한 게 100% 출제된 시험에서 많이 떨어진다? 잘못 공부한 거예요. 요런 분들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가장 꼼꼼하게 전부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봐야 돼요. 뼈저리게. 자, 이렇게 실력별로 나는 아무 문제 없구나, 앞으로 반복하면 되는구나, 나는 그동안 잘못 공부했구나, 공부 방법을 객관식 행정,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걸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엉뚱한 거 봤었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거에 집착했었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해설 강의 통해서 잘 잡아서 이제 지방직 9급까지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변화, 역전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자, 뭐 실제로 확인해 봐야지. 여러분들, 제가 느끼면 안 그랬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출제 영역은 뭐 기본적인 뭐랄까, 이제 매번 나오던 평균적인 출제 분포고요. 특이사항은 없고, 이제 1번 문제부터 바로 갑니다. 뭐 1번 문제는 아주 쉽죠. 직업공무원 문제인데 직무급이라니. 자,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는 무조건 계급제죠. 무조건 계급제죠. 근데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서 쓰는 거니까 땡. 뭐 1, 2번 문제가 참 쉬워. 여러분들 몸풀기로 1, 2번 준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 쉬운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니까 해설 강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뽑아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앞부분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 빨리빨리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직업공무원제 하면 직무급 땡이고, 계급제, 폐쇄형 충원, 강력한 신분보장, 하나 더 일반행정가주의, 이 4가지는 직업공무원제랑 무조건 같이 가는 거죠. 무조건 같이 간다. 반대되는 개념, 직위분류제 땡, 개방형 땡, 신보장 약화 땡, 전문행정가주의 땡, 그리고 직위분류제랑 관련된 거 땡.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을 계속 일반행정가주의에 따라 관리자로 양성하는 원리란 말이에요. 평생 동안 봉사하면서 관리자로 클 수 있도록, 그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죠. 자, 어쨌든 기출문제랑 이렇게 다 확인을 해봐야, 쉬운 거지만 여러분 다 잘 풀었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기출에 강한 행정하기 단원별 기출문제집. 자, 번호는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이런 시험들에서 직위분류제가 직무급을 씁니다. 직위분류제가 직무급을 씁니다. 직무급 뭐죠? 동일 직무, 동일 부수란 말이에요. 직위분류제가 직무급을 씁니다. 그리고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랑
줘야 된다. 땡!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되죠. 여기 또 동일 업무, 동일 보수 또 있네요. 동일 업무, 동일 보수, 직무급, 직위분류제. 하지만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그거 땡! 이런 문제 많죠.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에 옳지 않은 거, 직위분류제 땡! 이런 문제도 많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고, 쉬운 부분이고,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고요. 참고로 뭐 관련 틀린 선지 요건 뭐 기출에 관한 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원래 문제 972번 문제에서 관련된 틀린 선지, 972번 문제에 관련된 틀린 선지를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예요. 틀린 선지에 틀린 부분이 출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완전 똑같은 거 말고 겉모습이 좀 다른 거, 이렇게 같은 출제 포인트를 여러 번 겉모습을 바꿔서 연습할 수 있게 해놓은 게 관련 틀린 선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기출문제로 다 확인해 볼 거고요. 관련 틀린 선지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다음 문제에도 하나 있으니까 그 기능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2번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 목표에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1번, 2번 너무 쉬워. 추출 정책이죠. 인적 물적 자원, 조세, 병역 이런 걸 추출한다. 1번 잘 고르셨을 거고요. 역시 또 기출문제랑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 정책 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조세, 병역, 물자 수용, 노력 동원. 추출 정책 당연히 기본이죠. 기출문제 당연히 있죠. 선생님. 표현이 많이 다른데요. 선생님, 여기는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 추출이고요. 부담시키는 거고. 여기는 그 예시로 나오니까 뭐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요거 가지고는 앞에 거 못 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345번에 1번 선지잖아요. 345번에 관련 틀린 선지 가보시면 1번이라고 달린 게 있을 거예요. 관련 틀린 선지 앞에 1번 번호 붙여져 있는 거, 그게 원래 문제 1번 선지에 관련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관련 틀린 선지 뭐다? 겉모습을 바꿔서 똑같은 출제 포인트를 연습할 수 있다. 환경으로부터, 환경은 뭐 국민도 포함이죠.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추출한다. 이 표현은 거의 똑같잖아요. 인적 물적 자원 추출한다.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그게 그거지 뭐. 요 정도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관련 틀린 선지로 다양한 형태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분홍색 되어 있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에요. 틀린 부분은 원래 문제는 암기용 해설에 취소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관련 틀린 선지는 바로 취소선이 그어져 있죠. 뭐 다 제가 기출의 강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 아무래도 해설 강의는 그동안 자기가 잘못 공부해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들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를 일찍 못 만난 거야. 그래서 객관식 행정학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학 자체랑 씨름하다 온 거야.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연습하면 와,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온다고?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겠네. 자, 100% 모든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건 아니겠지만 합격생들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문제 정도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5문제 정도를 좀 고민하면서 소거하면서 푸는 거고요. 됐죠? 뭐 항상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항상. 또 이번에 전공 과목 되면서 행정학 어려워질 거라고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강의에서 행정학은 원래부터 변별력이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 물론 조금은 어려질 수 있고 원래부터 전공 과목 아니어도 이거보다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쉬운 거, 어려운 거, 요 정도는 있었어요. 원래부터. 근데 그걸 벗어나진 않는다. 원래부터 변별력이 높습니다. 됐죠? 제가 말한 대로 됐고, 오히려 대비 가능한 거, 기출문제 있는 거 다 출제됐기 때문에 쉬운 시험이 돼버렸죠.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쉬운, 이 정도면 쉽게 느껴지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으로 바뀌어야죠. 자, 3번도 뭐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중이지만 제가 해설지에 뭐 중요도 난이도는 다 표시해놨어요. 앞에 건 하죠. 근데 이거는 중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역시 기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일단 1번 직위,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하죠. 직위는 한 사람의 직무.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시면 등급이라는 개념, 권한도 책임도만 유사합니다. 자,
종류, 성질 쪽이 있고 곤란도, 책임도, 난이도, 뭐 자격 수준 다 같은 말이죠. 이쪽이 있죠. 자, 둘 중에서 유사한 거 기준으로 외워버렸죠? 등급책. 유사한 거 기준으로 외워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건 이해하고 있겠지만 이해가 됐더라도 시험장에서 문제 빨리 풀려면 등급책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도 등급책 하면 풀리는 거고요.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뭐 이해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쨌든 이해가 됐더라도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험입니다. 자, 어쨌든 종류, 성질 말고 책임도 쪽만 유사하다. 등급책. 자, 그리고 직무 등급과 등급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서 쓰는 용어가 직무 등급일 뿐이죠. 직무 등급과 등급은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직렬종. 종류만 유사하잖아요. 종류만. 곤란도 책임도는 다릅니다. 직렬종. 이렇게 연습했죠. 직렬종. 그리고 직렬을 쪼갰어. 동일 직렬 내에서 더 유사한 것으로 세분한 거야. 직렬을 쪼개면 직류. 그 다음에 직렬 여러 개를 묶어내면 직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답으로 있는 직급. 직급 종책이죠. 종류, 난이도 책임도 다 유사합니다. 종류, 난이도 책임도 다 유사, 직급, 종책. 이렇게 우리 6가지 개념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미친 듯이 많이 나오죠. 요 문제는 자, 일단 여기 띄워놓은 것도 뭐 2문제가 거의 똑같아서 합쳐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다 맞췄을 겁니다. 자,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 책임도가 달라. 직렬종 뭐 똑같네. 예시까지도 똑같아. 뭐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쌍둥이 모의고사 제가 해설 강의에 좀 띄워주는데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 자랑인 것도 있지만 역시 기출문제 강조하는 거예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둥이 모의고사는 9까지 9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다. 그럼 9까지 9급 8개년도 기출문제 160문제가 있겠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160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까지 9급 시험 보니까 가장 최근 8개년도 9까지 9급 기출문제도 같이 공부하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니까 9까지 9급의 출제 패턴, 뭐 구성, 난이도 등등이 가장 흡사한 형태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의고사도 9까지 9급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 퀄리티, 뭐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 반영, 그다음에 기출문제랑 함께 봐야 될 거 이런 것들 제가 어마어마하게 노력해서 다 이렇게 정교하게 구성하죠.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9까지 9급 공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겠죠. 물론 매번 나오는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강한 행정학 그 기출문제에서 혼동되는 게 많으면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기출에 강한 행정학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마무리. 9까지 9급 대비 마무리는 9까지 9급 쌍둥이 모의고사. 지방지 9급 대비 이제 마무리는 지방지 9급 쌍둥이 모의고사가 따로 있겠죠. 지방지 9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실력에 따라서 무조건 이거 보세요가 아니고 단원별 기출문제집이냐 쌍둥이 모의고사냐 자기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방식상 수험생들이 선생님 제발 다른 과목도 이런 방식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그렇게 많이 요청하는 모의고사예요. 아니 저 행정학 강사인데 다른 과목도 이렇게 만들어달래. 그러니까 그만큼 해당 직렬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어쨌든 왼쪽이 기출문제 쪽이거든요. 3번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난이도 책임도는 다르다. 직렬종 오른손지로 기출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다가는 직렬이라고 했는데 종류와 난이도 책임이 모두 같아. 그러면 직급 종책이죠. 직급 종책. 직급은 다른 거. 같이 또 연습할 수 있게 해놨고 이 문제 그냥 6개 다 있습니다. 뭐 기출문제에 보시면 직렬, 직군, 직류, 등급. 그다음에 여기 4개가 있으니까 여기 직급. 그다음에 한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의 단위 직위 해서 그냥 다 공부할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이런 게 이제 쌍둥이 모의고사 같은 출제 포인트에서 같이 공부해야 될 것들, 또 변형해서 겉모습만 바꿔서 대비해야 될 것들. 1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등급인데 여기가 틀리게 되어 있던 것을 아예 그냥 개념을 틀리게 또 바꿔놓고 여러 가지 형태로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공부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겠죠?
이게 쌍둥이 모의고사 자랑도 맞긴 맞는데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이것도 뭐 지겹게 출제되는 부분. 요 아직까지는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독립적인 소수에게 집중된다. 고객정치 바로 나와야 되겠죠? 이건 기계적으로. 자, 비용 분산이 다수에게 분산이고 편익 집중이 소수에게 집중이죠. 자, 나머지도 할 줄 알아야지. 대중정치 뭐예요? 비용 편익 둘 다 분산. 다수에게 분산. 기업가적 정치는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 편익은 분산. 이익집단 정치는 둘 다 소수에게 집중.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역시 기출문제 집에도 잘 보세요. 윌슨이 제시한 거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며 동질적 소수인에게 귀속된다. 뭐 이 문제가 박스냐 아니냐 뭐 요 차이밖에 없어요. 뭐 거의 똑같아. 뭐 이런 디테일 제가 노란색 안 한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고객 정치 이렇게 연습했던 거 시험장에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풀고 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심각한데 자, 일단 봅시다. 동기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과정이론. 자,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공정성 이론 똑같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에이더퍼의 ERG, 맥그리거의 XY는 내용 이론. 너무 쉽죠? 물론 처음에는 눈 돌아가지. 뭐 학자 이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이론 너무 많이 나오고 미치겠지. 근데 제가 내용 이론 88, 89번 포인트, 과정 이론 90번 포인트. 일부러 포인트를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자연스럽게 풀리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억지로 안 해도 그냥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 이론이냐 내용 이론이냐 구분하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 당연히 기출문제 있었겠죠. 근데 보시면 이 문제 바뀐 거 맞아? 기출문제집에 있는 거거든요. 문제 바뀐 거 맞나?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거 너무 오른손지가 똑같다. 너무 똑같아. 뭐 이렇게 매번 똑같은 게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 역시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제 6번. 드디어 좀 기계적으로 안 풀리는 게 나왔어요. 자, 5번까지는 기계적으로 순식간에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6번, 7번이 좀 고비가 되겠죠?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2020년 대비 모든 강의에서 정리했고 개정법령 특강에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건 외우고 가자 했잖아요.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그리고 여기 기출문제라고 달려있잖아요. 이건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생소한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 개정법령인데요. 왜 기출문제 있어요? 원래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있었다니까. 근데 규정이 명시됐을 뿐이고요. 자, 보시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시가 뭡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 아닙니까?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 조합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조합 뭡니까? 1번,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치할 수 있다. 다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가지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원래부터 우리 같이 공부했던 거예요. 1, 2번은 기출문제에도 있고 원래부터 공부했던 거. 거기다가 정리돼서 지방자치법에 추가된 규정은 3번 정도밖에 없는데요. 3, 4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번만 외우면 되는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뭐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 해도 되고 그걸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거잖아요.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각각 있겠죠? 그 의회들이 모여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를 구성한다. 요거는 개정법령 특강 그리고 2022년 대비 모든 강의를 다 정리를 해줬죠. 그러면 옳다 하고 4번 이런 것까지 다 못 외웁니다. 와, 이런 규정까지 다 못 외워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외우면 시험에서 확실하게 떨어져요. 왜?
그만큼 다른 과목 공부 못하고 행정학에서도 더 중요한 걸 공부 못하잖아요. 더 많이 출제되는 걸 반복하지 못하잖아요. 확실하게 떠죠, 확실하게. 이런 것까지 다 못 외웁니다. 근데 어쨌든 1, 2, 3번 지우고 4번 모르겠다 하면 되잖아요. 4번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냥 기출문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3번은 기출문제에 명시된 건 없겠지만 제가 뭐 워낙 많이 반복을 해줬으니까. 됐죠? 자, 어쨌든 4번 참고만 하세요. 구성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 원래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겸임 제한 규정이 있어요. 다른 걸 겸임할 수가 없는데 특별 지방자치단체 장은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참고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의원들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그 의회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꼭 구성한 지방자치단체 장 중에 한 명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4번 규정 자체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기출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가능하구나 하고 넘어가면 끝. 자, 역시 또 확인해 보시면 밑에 거 먼저 볼게요.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 그게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광역행정 방식이죠.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한다. 1번에 그냥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자체죠. 그리고 법인격을 갖는 기관이고요. 2번에 있는 거, 그래서 1번에 있는 거, 2번에 있는 거 뭐 다 있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혹은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근데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지 그런 건 기출문제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자, 위로 가봅시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예시 조합.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보너스. 여긴 틀렸죠. 여러분들 특별시, 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로 특별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아닙니다. 낚시예요, 낚시.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특별지방자치단체고 낚시당하면 안 되고 이건 보너스. 자, 그리고 우리 제가 모든 강의를 알려주기도 했고 모의고사라도 줬던 게 2022년부터 추가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 규정. 워낙 많이 반복해줬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도 줬기 때문에 3번 선지도 껌입니다. 2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원래 문제의 3번 그대로 있죠? 참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그리고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 한 명이 가능하고요. 무조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우리 원래부터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다 배워왔던 거예요. 특별지방자치단체 개념, 규정들 다 배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추가된 것을 좀 정리해서 가져가자가 이 동형 모의고사 18회 몇 번이지? 2번 문제였던 겁니다. 당연히 뭐 이 모의고사를 안 풀어봤다 하더라도 다 배운 거니까. 자, 어쨌든 6번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6번은 풀어야 돼요. 4번 선지 몰라도 푸는 겁니다.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7번 틀렸어도 괜찮습니다. 7번 틀렸어도 괜찮아요. 뭐 95점 맞을 괜찮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급을 좀 나눠야 돼. 잘 보세요.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 찍고 틀렸다. 오답으로 2번을 찍고 틀렸다. 이분들은 이 이론을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3번 찍고 틀렸다. 이분들은 제 강의를 안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3번은 제발 조심하라고 제가 모든 강의에서 피터지게 강조해 주는 거라서 3번을 찍었다고? 이건 이제 제 강의를 안 들은 거죠. 문제가 있고. 네, 1번 찍고 틀렸다 괜찮아요. 용어 사용이 좀 불분명해요. 저도 1번도 좀 그래. 제가 보기에도 그래. 근데 워낙 1번, 4번이 혼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 정책학 교과서를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정책학 전공 대학 교수님들 교과서는 제 기본서 전체보다 두꺼워요. 정책학만 다루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싹 다 찾아봤는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뭐 4번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단어들, 그동안 출제 패턴상, 기출문제 계속 출제해오던 패턴상, 그리고 이론 자체에 비춰봤을 때 좀 부적절한 용어 사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 공부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시험 문제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바꿔야 빠르게 합격합니다. 원래 그래. 왜? 시험 공부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시험. 시험장 가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생각 아무리 말해봤자. 물론 이건 명백하게 오류야. 그러면 제가 알려주죠. 이 신청해야 돼. 명백한 오류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 대학교들 교과서 싹 다 찾아보고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자, 어쨌든 2번, 3번부터 처리를 해봅시다. 2번, 3번 절대 찍으면 안 돼요. 재량적 실험형은 자, 우리 나카무라 스모로드 기본 뭐죠?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걸로 구분하는 거죠. 엉뚱한 키워드 잡으면 안 되고. 자, 어쨌든 재량적 실험형은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까지밖에 못 정해요. 그리고 집행자는 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하는데, 자, 목표의 명확화, 구체화부터 싹 다, 그 다음부터 다 하죠. 뭐 수단 정하는 건 당연하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목표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 싹 다 하는 거니까 여기는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단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 요건 이제 1, 4번을 위해서 조금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뭐 2번은 너무 쉽죠. 그다음에 3번. 관료적 기억가형은 집행자가 죄다 하는 거죠. 집행자가 목표부터 싹 다 정하는 거야. 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정했습니다. 집행자가 뭐 목표부터 싹 다 정하니까 수단도 당연히 정하겠죠. 근데 어쨌든 모든 걸 정한다는 의미로 그냥 다 노란색 칠했고요. 목표부터 싹 다 정해요. 그 다음에 결정자를 설득하고, 자, 이런 설득 혹은 뭐 협상 이런 단어를 고르면 안 되죠. 여기에 막 협상하고 결정자 협상하고 이렇게 막 낚시도 해. 협상하고 헷갈리도록.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설득, 협상 들어간다고 협상이 아니에요. 뭘 설득하고 뭘 협상하는지 봐야지. 관료적 기억가형은 집행자가 목표를 정했어. 집행자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도장 찍으세요. 결정자한테 도장 찍으세요. 이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돈 내놓으세요. 이런 설득 협상이죠. 거의 강제지 뭐. 근데 협상형의 설득 협상은 결정자가 목표를 정하고 집행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집행자랑 결정자랑, 그러니까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됐죠? 뭐 완전 다르죠. 완전. 목표를 집행자가 정하느냐, 목표를 결정자가 정하느냐, 완전 다르죠. 어쨌든 또 지금 흥분하잖아. 피 터지게 설명해 줬던 거 3번 절대 찍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뒷부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결정자는 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 제일 중요한 거, 집행자가 목표 수단 정했습니다. 그걸 기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술은 그냥 디스크립션이에요. 디스크립션. 좀 연기를 해보면 집행자가 죄다 정해가지고 결정자한테 가져가. 빨리 이거 도장 찍으세요. 그래서 결정자가 알았어 하면서 공식적인 문서에다가 불러봐. 네가 쓰라는 대로 쓸게. 그렇게 하라고. 오케이. 이렇게 기술을 한다. 디스크립션 한다. 디스크립션. 테크니컬 말고 디스크립션, 설명, 기술. 이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집행자가 부르는 대로 쓴다. 됐고요. 자, 이제 문제는 1번, 4번이요. 1번, 4번. 자, 많은 분들이 해설 강의 7번 문제 때문에 키셨을 겁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4번 중에 1번 찍고 틀려도 괜찮아요! 괜찮아. 저도 헷갈려. 대학 교수님 교과서 싹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용어 사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대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실력을 키워나가야죠. 자, 그래서 제가 100% 기출문제 있는 거라고 해서 다 대비 가능한,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는 한데 그 중에서 끝판왕 난이도, 너무 단어를 좀 불분명하게 사용한 그런 문제니까요. 이건 틀려도 괜찮다. 가봅시다. 자, 일단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싹 다 정해줘요. 자, 무슨 말이냐?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수단까지도 싹 다 정해줍니다. 구체적인 목표, 구체적인 수단까지 싹 다 정해줘요. 그리고 집행자는 정해준 목표, 수단을 기술적으로 실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봇 만들 거야 정했어. 로봇 여기 팔에다가 빨간색 색칠할 거야. 빨간색 다 정해줬어. 그리고 집행자는 알겠습니다. 빨간색 색칠할게요. 그러니까 빨간색 색칠하는데 페인트 칠하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칠할지, 요렇게 칠할지, 요렇게 칠할지 그것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수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목표 수단 다 결정자가 정해주거든. 근데 집행자에게 수단 적절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붙여졌으니까 옳은 선지로 출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별 의미를 안 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 정도까지 수험생들을 배려하진 않아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이잖아, 기술적인. 근데 보통은 대학교 교과서를 다 찾아보면 기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기술적인 실천을 하도록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안 맞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기술적이다. 여기서 기술적이라는 거는 테크니컬 말하는 겁니다. 디스크립션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방식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옳다고 받아들여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별 생각 없이 쓴 용어고요. 기술적인 여기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긴 어렵다. 그에 비해 4번 보시면 지시적 위임형은 일단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 정하고요. 다음에 지시적 위임형은 구체적인 목표 정하고 대략적인 방침까지는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수단까지는 정하는 게 아니다.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단까지 정하는 건 아니다. 대학교 교과서 싹 다 찾아보면 지시적 위임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많아요. 결정자가 목표를 정해준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집행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 수단부터는 재량권을 부여한다. 오케이. 요런 식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출제 포인트로 삼아서 결정자가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수단까지 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여기는 이 수단이라는 단어가 출제 포인트가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여기는 별 생각 없이 썼어. 이렇게 수단이라는 용어로 출제 포인트 삼을 거면은 여기도 좀 신경을 써주시지. 조금 이제 아쉬운 문제지만 출제자가 그런 것까지 수험생을 배려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시적 위임형은 수단부터는 집행자에게 위임하는구나. 목표까지는 결정자가 다 정해주고 방침까지도 다 정해준다고 배웠죠. 근데 수단, 세부 정책 내용 혹은 수단까지는 정해준다. 우리가 보통 지시적 위임형은 세부 정책 내용을 집행자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수단적인 측면이에요. 여기서는 용어를 좀 목표 수단 초점을 맞춰서 출제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그에 비해 좀 이게 좀 배려를 안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됐고 출제의 마음도 좀 알겠죠?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은 오해하면 안 돼. 집행자는 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아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 혹시 이거 협상 요 단어 보고 4번 협상형 땡! 이렇게 4번 고르신 분들은 참 운이 좋은 거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은 격이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맞았으면 참 좋긴 한데 어쨌든 잘못된 거죠. 이거 협상형 아닙니다. 뒷부분은 맞는 거예요. 해설지에 보시면 취소선 그어져 있는 부분, 암기용 해설에서 취소선 그어져 있는 부분만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뒷부분은 맞는 겁니다. 자, 누구랑 협상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설득, 협상 이런 단어로 고르지 말라고요. 누구랑 협상하는 거예요?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 다 정해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단을 강구해서 대상 집단에게 실행을 해야 돼요. 대상 집단과 협상한다고요. 대상 집단과. 이건 맞는 거예요. 여기만 틀린 겁니다. 협상은 뭐라고? 결정자가 정한 목표에 대해서 집행자가 결정자랑 협상하는 거예요. 결정자랑 협상. 여기는 대상 집단. 전혀 다릅니다.
오케이. 이렇게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어쨌든 4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여기는 기출문제를 많이 볼 거예요. 기출문제는 많아. 기출문제 많아. 근데 그동안 기출문제보다 뭐 역대급으로 어렵게 출제되긴 했어요. 자, 어쨌든 실력을 계속 키워봐야지. 고전적 기술자형은 결정자는 목표와 세부 정책 내용이 사실 이게 수단이거든. 다 결정합니다. 집행자는 이들을 실천. 요렇게 많이 서술을 해요. 실천이라는 게 기술적인 실천. 기술적인 실천. 기술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기술적으로 실천한다. 그래서 뭐 수단보다는 세부 정책 내용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어쨌든 다 정해주고 그래서 여기는 기술적인 실천, 기술적인 권위 부여 이런 식으로 많이 서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1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결정자는 목표가 수립되고 대치적인 방침까지 정해주는데 잘 보세요. 지금 2번 정답은 지시적 위임형이거든요. 지시적 위임형에서 나머지는 다 옳은 거예요. 지시적 위임형을 바꾸면 어쨌든 수단에 관련된 부분을 결정자가 정한다는 말이 없고요. 방침까지는 정해주지만 나머지 집행자에게, 나머지 전부 다 집행자에게 이제 수단부터 집행자에게 위임된다. 이런 표현들이 뭐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교는 교과서에 좀 많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재량적 실험형은 참고. 결정자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까지 정합니다. 우리나라만 끝까지 봐야지. 추상적인 목표까지 정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집행자들이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다음부터 촤라락 다 하죠. 자, 그리고 다음 기출문제도 또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지시적 위임형이라서 3번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가 틀린 거예요. 전체 다른 유형입니다. 네, 여러분들 키워드를 알아보기 쉽게 원래는 전체 다 틀린 거니까 전체 다 분홍색 해야 되지만 분홍색을 좀 군데군데만 한 거고요. 자, 어쨌든 제가 다 답을 알려주고 할게요. 3번이 일단 지시적 위임형 옳은 거고요. 2번은 재량적 실험형, 3번은 1번은 협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전에 재량적 실험형을 봤으니까 2번 먼저 보시면 결정자는 추상적인 목표 설정하고요. 그 목표를 구체화하는 게 집행자다. 방금 한 거. 거기다가 이제 3번 보시면 자, 지시적 위임형이랑 또 협상형이랑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비교해 볼 건데 다음 문제까지 해서 자, 일단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목표 뭐 구체적으로 정해요. 근데 잘 보세요. 결정자가 목표까지는 다 정하는데 집행자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자,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수단을 정한다는 말이 없고요. 집행자가 수단을 정한다, 세부 정책 내용을 정한다,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 관료적 기업가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타협, 흥정, 뭐 설득, 협상 이런 단어로 고르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는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지만 결정자가 정하지만 독단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여기서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 수단 다 포함하여 뭐 수단은 중요하진 않겠죠. 목표가 중요하겠죠. 목표. 어쨌든 결정자가 목표 정한 다음에 집행자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집행자가 결정자와 설득, 협상, 타협, 흥정을 벌인다. 이게 협상형이죠. 관료적 기업가형이랑 전혀 다르죠. 자, 확인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 협상을 물어봤는데 이게 관료적 기업가형이죠. 틀린 겁니다. 여기는 집행자 자신의 정책 목표. 자, 영어 독해해 봅시다. 자신이라는 대명사가 받는 건 집행자의 정책 목표. 집행자가 정한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행자 자신의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협상한다. 이건 관료적 기업가형. 됐죠? 자, 뭐 정말 많은 시험에서 이 고지협제관, 나카무라, 스무로드 유형이 나오는데 엉뚱한 키워드 잡으면 안 되고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이번 시험도 결국 틀린 선지 4번은 결정자가 어디까지 하느냐, 집행자가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거잖아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실력을 키우기에 기출문제도 3문제나 받고 매우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 가장 해설 강의에서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자,
자, 쌍둥이 모의고사까지만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부터는 쭉 빨리 갈 거예요. 쭉. 쌍둥이 모의고사는 이제 기능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설명하면은 자, 관료적 기업가형 협상형인데요. 또 잘 보세요. 여기 기출문제는 집행자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결정자한테 받아들이세요. 설득, 협상, 강제. 여기도 뭐 일부러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집행자는 자신의 정책 목표를 협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 오른쪽은 결정자가 목표 정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자는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요. 결정자가 정한 정책 목표와 수단을 수정하기 위해 정책 결정자와 협상합니다. 똑같은 협상인데 전혀 다른 협상이죠. 여기는 협상이 맞고요. 여기는 관료적 기업가형, 여기는 협상형. 한 번 더 연습. 이제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정말. 이 정도 했으면. 자, 그다음 빨리 가봅시다. 자, 목표관리제 우리 맨날 대비하는 거죠. 목표관리제에서 이렇게 4개 다 부하와 상사의 참여로 목표를 설정한다. 아이고 너무 쉽다. 그리고 매번 나오는 거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표 추구한다 땡. 뭐 중장기 목표 땡. 단기 목표죠. 그다음에 주관적인 부분 땡. 뭐 정성적이 무슨 말이에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관적은 땡 해야지. 그러니까 계량화하기 용이하려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 정성은 무슨 말이냐면 정량적의 반대예요. 정량적, 계량적 같은 말이에요. 정성적은 질적, 질적, 규범적. 어쨌든 이거 몰랐다 하더라도 니은 리을 맨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딕은 뭡니까? 조직 내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성공 확률이 높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폐쇄 체제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딕도 맞고요. 모든 게 다 기출문제 있죠, 이거는. 자, 목표 설정, 목표관리제, 조직 구성원의 참여 중시하고요. 여기는 뭐 이제 좀 줄여서 한 페이지에 넣으려고 좀 덜 비슷하긴 한데 부하가 참여하여 상관과 합의 본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 땡. 아이고 지겨워. 미친 듯이 나왔던 거. 중장기적, 비계량적, 질적, 종합적, 조직 전체적, 거시적, 비가시적 이런 계량하기 어려운 목표 다 땡이죠. 자, 목표관리제는 밑에 3번 목표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할 때 성공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이 가변적 이거 불확실성이 크면 성공이 어렵지. 방금 전에 디귿에서 변화가 작아야 된다. 안정적이어야 된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됐죠?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9번도 쉽네요.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성립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구분하죠.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본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서 성립한 예산이죠. 근데 본예산 성립 전에 바꾸는 게 수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에 바꾸는 게 추가 경정예산. 당연히 시기 순으로 보면은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 경정예산. 너무 당연하지. 이건 완전 기초 오브 기초 문제.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건 완전 기초, 생 기초. 물론 문제 형태는 좀 쌈박하긴 해. 형태는 그렇긴 한데 완전 생 기초. 자, 어쨌든 기출문제집에 하나 비교해보면 추가 경정예산 물어봤는데 1번은 수정예산입니다. 국회 제출 중인 예산 내용을 일부 변경한다. 자, 국회 제출 중, 의결 중, 심의 중에 변경하는 거 수정예산. 그리고 의결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이 성립하죠. 4번에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한 예산이 뭐죠? 본예산. 이게 본예산. 자, 그래서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전에 세우는 것이고 본예산이 성립했어. 그 다음에 그걸 변경하는 게 뭐죠? 추가 경정예산. 본예산 성립 후에 바꾸는 게 추가 경정예산.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로 물어봐도 센 기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보시면 가라의 행정이론이 등장한 시기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각각 어떤 이론인지 맞추기 위한 기출문제도 다 있는데 순서니까 그 부분을 좀 생략할게요. 자, 어쨌든 완전 이것도 겉모습만 어렵지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 자, 정치 행정을 구분해서 정치 행정 이원론이 되겠죠. 자, 정치 행정 이원론. 이원론은 1930년대 이전이죠. 그 다음에 왈도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 신행정화, 후기 행태주의, 그 중에서 신행정화. 그리고 왈도, 내 와이프 말이니? 내 와이프 말이니? 후기 행태론자 누구야? 내 와이프 말이니? 왈도, 이스턴, 프레데릭슨, 마리니 다 외우고 있죠.
1960년대 신행정학. 자, 그리고 나와보시면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 지적하면서 뭐 이거는 정부 실패 지적했다는 소리고요. 이기적 합리적 존재로 모든 인간을 보면서 공공재해 공급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이루어진다. 공공선택론이 되겠죠. 공공선택론. 공공선택론은 1970년대 정부 실패 이후에 그다음에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유거버넌스론이 되겠죠? 유거버넌스론은 80년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선택론에 따라 신공공관리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거버넌스론이 나오죠. 자, 어쨌든 각각 다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이고 순서는 물어보는 게 흔치 않아. 순서는 처음으로 물론 이제 예전에도 조금씩은 물어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요 이론들을 이렇게 순서까지 물어본 거는 이제 거의 뭐 처음 나오는 형태가 되겠는데 이거는 자동이죠, 자동. 자동이에요, 자동. 행정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이 순서로 배워. 자동입니다. 우리 기본서 보시면 파트 1 행정학 총론의 챕터 2 행정이론의 2에 있잖아요. 여기 항상 시기 순서대로 배우잖아요. 시기 순서대로. 여기는 그 흐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서 보시면 한 번에 체계잡기가 있어가지고 자, 이론 보시면 여기 정치행정 이원론 있네. 요 시기 뭐 정확하게 정교하게 외울 필요도 없는 부분 그냥 대략적으로만. 그 다음에 후기행태론 신행정학은 여기잖아요. 후기행태론 1960년대 됐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 1970년대 정부 실패 이후에 그 다음에 유거버넌스론 그 이후에 등장하죠. 유거버넌스론. 그렇죠? 뭐 항상 이렇게 배워온 거니까 뭐 자동으로 풀리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뭐 기본서에 이런 한눈에 체계잡기도 있고 요걸 이제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풀리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본서 자, 여태까지는 내용 수험 적합성, 컨텐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빨리 합격시킬까 이런 내용에만 제가 치중 했었는데 그래도 겉모습도 좀 있어 보여야 여러분들 공부할 맛도 나고 좀 칼라도 들어가야 좀 가독성도 높아지니까 올해부터는 아예 싹 다 칼라를 넣고요. 스포입니다, 스포. 올해 개정판 이론에 관한 행정학 기본서 아주 이쁘게 가독성 어마어마하게 높여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험 적합성 뭐 아시죠? 제 강의와 교재의 수험 적합성은 그냥 제 입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그냥 압도적인 차이, 조금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뭐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겉모습도 좀 중요하긴 하니까 어쨌든 저는 속을 먼저 꽉 채워놓고 이제는 이제 가독성도 훨씬 더 보기 좋게 바뀔 겁니다. 자, 그다음 11번 이어가 보시면 이거 또 나왔네. 우리 쌍둥이 모의고사 1회 문제 아닙니까 이거? 1회 문제 14년도 국가직 국어 문제겠죠? 이제 8개년도라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게 나왔지 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옳지 않은 거는 뭐 이번 22년 문제 맞아. 14년도에 똑같은 거 있는데 예산의 재배정 땡 통제 확보 장치죠? 자, 보세요. 일단 기출문제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더 있어. 어쨌든 신축성 유지 방안 해놓고 배정, 재배정 땡 어마어마하게 잘 냅니다. 아니 통제 확보 장치 다른 것도 많은데 테이서지 맨날 왜 배정, 재배정이야. 이번 출제자는 좀 창의성이 좀 아무튼 기존 기출문제랑 너무 똑같은 게 많죠. 자,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문제 워낙 똑같아가지고 기출에 관한 행정학에는 한꺼번에 넣어서 너무 똑같으니까 네, 원래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신축성 아이고 배정과 재배정 통제 뭐 X 친 게 이제 성격이 다르다는 의미로 X를 친 거예요. 통제 또 배정과 재배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로도 요건 이제 풀어놨을 뿐 제목으로만 주면 너무 쉬우니까 다른 것도 연습하라고 풀어놨을 뿐 신축성 여기 배정 통제 똑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다른 것까지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다 보이지 않나요? 뭐 예비비, 이체, 이용 전용 다 보이죠? 아무튼 신축성 확보 장치들 자,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12번 가보시면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기본 문제가 되겠는데 1번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근대 입헌주의, 입법국가 이렇게 불렸던 국가죠. 야경국가도 배웠죠. 야경국가. 근대 입헌국가, 자유방임주의, 야경국가. 그러니까 이때는 시장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고 국가 역할을 최소화시켰어요. 국가는 국방, 치안 등 야간 경찰 기능만 해라. 국가 역할을 국방, 치안, 야간 경찰로 최소화시킨 거 야경국가. 그 이후에 대공황이 터지고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죠. 자, 케인즈의 유효수의 원리 이런 게 내용을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안 떠올라도 괜찮아. 하지만 케인즈 하면 대공황 극복, 큰 정부, 행정국가 복지국가 시기 이건 떠올라야죠. 뉴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부 실패가 터지면서 3번은 행정학 시험에서는 자주 활용되진 않는데 참고만 해주세요. 영국의 대처리죠. 미국의 레이거노미스, 대처정부, 레이건 정부에서 신공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을 한 겁니다. 작은 정부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학자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 문제 보면서 당황하셨을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 행정학의 학자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시험에 나온 학자는 정해져 있어요. 모든 학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학자에 대해서 모든 걸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하이에크는 우리 딱 하나 공부하기로 했어요. 하이에크 하면 딱 하나 공부하기로 한 거 뭐예요? 시장 만세! 시장 만세! 하이에크는 시장을 사랑했습니다. 정부 실패를 비판하면서 작은 정부를 강조했겠죠. 시장을 중시했으니까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자예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 시장 만세. 이것만 다 기억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정부 실패를 지적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참고 하이에크는 정부가 개입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노예로의 길 이런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노예의 길을 읽고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게 파이너의 반동예로의 길. 그래서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죠. 보너스였고요. 4번 하이에크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 자, 또 이 문제 기출에 강의전 16번 문제는 그냥 기본서예요. 기본서. 요 문제 방 같은 문제 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1번 큰 정부의 등장은 대공황 등 경제위기 속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케인즈 나오네요. 케인즈주의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 3번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등장한 뉴딜 정책, 대공황 이후의 뉴딜 정책 나오고요. 2차 세계대전도 참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큰 정부입니다. 4번 1970년대 정부 실패 이후로는 작은 정부가 등장하고요. 작은 정부 누가 주장했다? 하이에크가 주장했다. 하이에크 작은 정부. 하이에크 작은 정부는 케인즈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 시장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참고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 큰 정부니까 규제 강화가 돼야 되겠죠? 혹시 궁금할까봐. 아무튼 1, 3, 4번으로 다 공부할 수 있겠고요. 자, 13번 보시면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겹게 나오는 부분 2번 정답인데 좀 아껴둡시다. 다른 거 먼저 처리할게요. 직권면직은 법률상의 징계 아니다. 끝까지 봐야죠. 징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딱 6가지밖에 없어요. 파해, 강정, 감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외에는 다 징계 아닙니다. 자, 4번 보시면 직위 해제를 받았어. 근데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능력 향상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직권면직 사유가 돼요. 그래서 직권면직 사유에서 직위 해제, 직권면직 콤보 있다고 그랬었죠? 이제 주인공 2번. 좀 고만 좀 내라. 좀 너무 지겹게 되는 것 같아. 자, 강등과 정직은 보수 전액 삭감으로 바뀐 지 몇 년 됐죠? 이게 16년도에 전액 삭감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올해 거의 매년 나오는 것 같아. 거의 매년. 근데 원래부터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정직, 보수 전액 삭감. 자, 이거는 기출문제 보시면 지금 이 문제도 많은데 앞뒤로도 많아요. 자, 정직에 대해서는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 참고로 1에서 3개월의 기간 동안 직무 정지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참고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 쌍둥이 모의고사 해보시면
일단 이 15년도 국가직구급 변형 문제, 왼쪽에 이제 강등이 있고 기출문제, 오른쪽 모의고사엔 정직이 있는데,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요 출제 포인트. 이게 이제 강등에 대해서 전액 감하고 정직도 전액 감하고 둘 다 챙겨라.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쌍둥이 모의고사 18년도 국가직 9급을 또 나왔어. 지금 국가직 9급에만 앞에 거는 완전 정직 문제는 아니었지만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직 문제. 또 올해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어쨌든 2번 정직은 보수 전액을 감한다. 3분의 2가 아니라 보수 전액을 감한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번에는 옳은 선지로. 옳은 선지로.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 틀린 선지, 모의고사, 옳은 선지, 모의고사, 기출문제, 또 틀린 선지, 뭐 3번이나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오니까 제가 여러 번 틀린 선지, 옳은 선지 계속 연습을 시켰겠죠. 이번 시험 기회적으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14번 립스키의 일성관료제에서 일성관료들이 처하는 업무 환경의 특징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립스키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내용 말고 이 업무 환경,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거기에 대한 관료의 대응 어떻게 배웠죠? 이해도 잘 되긴 하지만 암기하다시피 해야 된다. 워낙 이딴 식으로 많이 나와요. 워낙 많이 나와. 자,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암기해야 돼. 암기. 불충분한 자원, 그러니까 자원의 부족, 일성 관료의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이거 아시죠? 제가 이론 강의 때도 했던 거. 내가 느긋서정하고, 응? 느긋서정 밥도 묻고, 응? 싸움도 가고, 응? 이거. 아무튼 여러분들 힘들까봐,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힘들까봐 한 거예요. 자, 조금만 힘내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뒷부분 더 빠르게 갈 겁니다. 어쨌든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고객들의 목표 기대 3개 나왔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다. 5가지가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고, 이딴 건 없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순성, 정형화. 이거는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한 관료의 대응 방법 쪽에 나오는 키워드죠. 물론 내용은 똑같진 않지만 대응 방법 쪽의 키워드를 그냥 활용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에 대해서 관료는 업무를 단순화, 정형화, 고객도 단순화, 정형화, 혹은 고정관념을 형성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키워드만 따온 거예요. 왠지 이제 립스키에서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라고. 어쨌든 하나 나왔고, 또, 모호하고 대립된 기대를 받으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자기에게 유리한 기대를 선택한다.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니까 그나마 측정 가능한 거, 티나는 거에 집착한다. 이러다 보면 정책이 부분적, 간헐적으로만 집행되겠죠. 4개. 5개, 4개는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요딴 식으로 너무 잘 나온다. 자, 잘 보세요. 문제 바뀐 거 맞아?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틀린 선지도 단순성, 정형화, 요런 단어를 가지고 내고 있어요. 자, 이거 문제 바뀐 거 맞아? 이 기출문제, 2번 거. 그 다음에 예전 기출문제. 뭐 이렇게 창의성이 부족해? 출제자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었던 거. 쌍둥이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랑 모의고사에서 대부분을 다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던 모의고사인데, 자, 잘 보세요. 2번에 일성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 명확 아니죠? 모호하고 대립된다. 그리고 오른쪽 모의고사에서 1번 일성관료는 인적 물적 자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자원의 부족. 그 다음에 2번 일성관료가 수행하는 업무는 객관적인 성과평가 기준이 대부분 불명확하다. 여기는 문제성 있는 업무 환경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은 다 들어가 있어요. 1번 일성관료는 업무나 고객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타파라고 적혀야 틀린 겁니다. 형성하여, 자, 그러니까 정형화, 단순화, 유형화 시킨다. 고정관념 형성한다. 같은 겁니다. 대응하고요. 네, 3번 일성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집행한다.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3번에 오른쪽 3번 일성관료는 자신에게 유리한 목표 기대를 선택한다. 3개 나왔고, 측정 가능한 성과를 추구한다. 4개 다 나왔죠? 앞에는 맞고 뒤에 건 틀린 겁니다. 대응 방법은 4개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습했던 거. 자, 우리 이제 15번 의사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 중에 하나는 거의 단골이죠. 워낙 많은 모형들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많이 나옵니다.
1번 최종 모형하면 기본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통찰, 창의성 등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고려하죠. 2번 쓰레기통 모형은 대학 조직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고 응집력이 아주 약한 상태. 대학 조직 일반 회사 조직보다는 응집력이 약하죠. 동아리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특징이죠. 그래서 중심 권위가 부재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응집성이 약한 상태, 계층제적 권위가 부재한 상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자, 점증 모형은 실제로도 점증적인 결정이 나타나고요.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이에요. 실제로도 많이 나타나고 그게 바람직하다. 둘 다 옳은 겁니다. 한쪽은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점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제로도 그렇고요. 민주주의 국가는 그래야만 해. 둘 다 주장하는 겁니다. 회사 모형, 너무 똑같은 게 나왔죠. 불확실성 회피 방법으로서 두 가지 외웠잖아요. 단기적 환류와 적극적 환경 통제. 자, 장기적인 전략 아닙니다. 빨리빨리 단기적으로 환류해야 돼요. 자, 불확실성이 심할 때 먼 미래는 예측이 어려워요. 근데 가까운 미래는 그나마 좀 예측이 가능하니까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환류하게 됩니다. 자, 이거 똑같은 게 없다고요. 기출문제집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국가직 구분 문제니까 또 15년도 문제니까 다음 페이지 쌍둥이 모의사 또 나오겠죠. 어쨌든 장기적으로 대응 땡. 단기적으로 대응한다. 자, 그리고 보너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은 두 번째 방법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거. 두 가지 방법. 두 개는 각각 다른 방법이고요. 어쨌든 방식은 다르지만 두 개 챙겨두셔야 되겠고 적극적인 환경 통제까지. 자, 쌍둥이 모의고사 여기 요 문제 똑같은 문제고요. 이걸 갖다가 틀린 선지를 옳은 선지로도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하시오. 조직이 환경에 대해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환경 변화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통제한다. 이렇게 바꾸면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자, 중요하니까 제가 똑같이 연습시키는 거겠죠. 자, 16번 5문제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딱 1시간 된 것 같다. 근데 5문제 금방이고요. 금방이고 부연 설명할 게 없이 일단 문제에만 집중할 거니까요. 조금 힘들어도 특히 그동안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어줘야 돼요. 끝까지 제 마지막 멘트 하나까지. 그래서 잠시 좀 숨을 돌리고 좀 기지개도 켜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16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정당한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치적 중립, 실적주의와 함께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됐죠. 자, 역관주의 가볍게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역관주의는 집권정당이 관료를 임용하고요. 관료는 집권정당에 충성을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부패 등등 폐해가 생겼었죠. 그래서 정치가 관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 차단, 중립성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에 따라 능력, 자격을 검증해서 뽑죠. 그래서 전문성도 증가하고요. 그리고 역관주의에서는 집권정당이 바뀌면 관료들이 싹 다 바뀌었었는데 그러지도 않죠. 집권정당이 바뀌는지 누가 되는지 상관없이 관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행정의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자, 2번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하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생긴 거죠. 특정 정당에만, 특정 정치 세력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공평무사한 봉사. 자, 그리고 이제 3, 4번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잘 보세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역관주의 폐해 극복은 좀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제 정치, 여기 행정이라고 했을 때 역관주의 폐해 극복은 이쪽을 좀 차단해 주는 거. 근데 반대 측면도 있죠? 자, 여러분들 공무원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는 게 사회적인 엘리트 집단이에요. 잘 못 느끼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적 엘리트 집단이 특정 정치 후보자, 특정 정당을 너무 강하게 지지한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기도 차단합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은 양쪽을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자가 예를 들어
자기가 시장이요, 시장. 근데 다음 선거에 나가려고 자기 부하 공무원들 동원해서 자기 선거에 유리하도록 뭐 선거운동 시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공명선거가 안 되겠죠? 근데 그걸 차단해 줌으로써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같은 이유로 이걸 차단하니까 공무원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인데 참정권이 있는데 정치적 기본권이 약화되겠죠? 공직의 계속성은 맞는 겁니다. 집권여당이 바뀌어도 공무원은 계속 신분 보장되고 계속 유지되니까. 근데 여기 정치적 기본권이 약화될 수 있다. 자,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틀린 선지 똑같은 거는 이번 정치적 기본권 약화 땡 이렇게 된 것은 처음이긴 하지만 다른 내용들은 다 있죠. 그래서 962번, 963번에 정치적 중립 행정의 안정성, 공평무사한 봉사, 공평성, 또 실적주의와 관련된 거, 실적주의와 관련하여 2번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요. 행정의 계속성, 전문성 다 있는 것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는 공명선거랑 관련되죠. 공명선거류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기본권이 약화되는 단점도 있고요. 같은 이유로 장점, 단점이 있죠. 됐고. 그 다음에 17번 지방 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걸 틀리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요걸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촥촥촥 지어서 풀면 됩니다. 자, 지금 6번, 7번 그리고 요거 요 정도 외에는 다 기계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요 정도 외에는 아마 이제 다음 문제까지 하면은 6번, 7번, 17번, 20번 정도? 뭐 4문제 정도 외에는 기계적으로 풀리는 거. 16문제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소거하면 답이 나와요. 기계적으로 3번은 못 골라도 기계적으로 1, 2, 4번은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운 문제예요. 기출문제 다 있는 거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균등화. 자, 지방교부세 4가지가 섞여 있지만 지방교부세의 일반적인 성격, 원칙적인 성격을 물어보면 보통 교부세의 성격이죠. 보통 교부세는 일반 재원이고 돈이 없는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죠.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보통 교부세예요. 물론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교부세가 있고요. 종류 문제 엄청나게 잘 내죠. 됐고 4번 이 중에서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을 합니다. 그래서 1, 2, 4번 지워가지고 3번 모르겠는데 풀면 되겠죠. 근데 3번도 이게 배우긴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으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내용은 다 아는 겁니다. 자, 지방교부세 일반적인 성격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논의한다고 했죠. 보통교부세 언제 부여됩니까? 언제 교부됩니까?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을 때,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수요분의 수입 1보다 작은 거예요. 수요, 필요한 것보다 수입이 모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없는 자치단체에 주는 거고요.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신청 안 해도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안 해도 됩니다. 신청주의라는 표현을 쓰니까 주의 들어가니까 뭐지? 이랬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상관없이 문제는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없이 재정 지수가 1보다 작으면 교부한다. 이렇게 뭐 중요한 거 한 번 더 챙기시면 되겠고요. 뒷부분까지는 안 해도 되겠는데 국가 예산에 반영합니다. 각 중앙관서관이나 국가 예산. 이것도 우리 요령을 다 배웠어요. 국가 전체적인 건 국가 예산,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 근데 각 부처별로 다른 건 각 중앙관서, 중앙부처에서 담당. 근데 지방교부세는 각 부처별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가, 정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각 중앙관서는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는 1, 2, 4번 중에 못 지운 게 또 있어. 2개 중에 고민될 때 최후의 수단의 요령을 발휘하는 것이고 몰라도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게 기본 목적이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 예외적인 특정 재원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냥 지방교부세 자체의 성격을 논의하면 맨날 옳게 출제되는 거. 그 다음에 종류 문제 엄청나게 나온다라고 그랬죠.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분권교부세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다 기출문제 있는 거잖아요. 팍팍팍 지워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8번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 업무평가제도
1번에 특정 평가인데 공공기관이 왜 들어갑니까? 역시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특정 평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 자, 특정 평가. 여러 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일했어. 함께 일했으니까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우르는 국무총리가 평가하고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먼저 보시면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고요. 요건 이제 옳게 출제되는데 1번과 같은 패턴으로 4번도 틀린 선지 만들 수 있겠죠.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있다.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없음. 공공기관은 제3의 기관이, 외부기관이 평가하죠. 자, 이거는 김덕관 예상 문제. 같은 패턴으로 이런 패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도 공공기관 넣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것도 여기 바꿔가지고 잘 되니까 챙겨두시고요. 3번 같은 건 잘 몰라도 돼. 역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모든 규정을 다 외우면 확실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이 평가에 관련하여 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 있을 법하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자, 됐고요. 이게 또 기출문제집의 문제인데 잘 보세요.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찌고저찌고. 4번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이거 문제 바뀐 거 맞아 이거? 틀린 부분은 좀 바뀌었지만 기출문제에서는 특정평가 자체평가를 바꿨죠. 어쨌든 사용하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공공기관 평가는 있긴 있고, 근데 특정평가 대상 아니고, 자체평가 대상 아니고, 그런 표현이고, 공공기관은 제3의 기관, 외부기관이 평가하고요. 자, 어쨌든 또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문제. 자, 이렇게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어디 갔노? 특정평가는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안 보이지, 왜? 이쪽에 있었나? 자, 특정평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특정평가. 여기 2번에 있었네. 국무총리는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어찌고저찌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특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특정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기출문제에 다 있었던 거. 쌍둥이 모의고사에도 있었던 거. 됐고요. 그다음 19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씩은 물어보니까 외우고는 있어야 되겠죠? 중앙정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단순 암기하면 끝. 바로 끝. 기출문제집에 당연히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 재무제표가 중앙정부 재무제표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구성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이 정도가 조금 기계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는데 이 자체가 힌트예요. 우리 주관식으로 풀려고 하면 어렵지. 근데 요 안에서는 고를 게 정보기술 아키텍처 외에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전자정부 설계도잖아요. 설계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구성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 요소들을 최적화. 그냥 설계도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 개념 알잖아요. 전자정부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 설계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음. 그리고 아무리 봐도 다른 걸 고를 만한 게 없어요. 정보기술 아키텍처 설계도에 관련된 개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처음 접했으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집에 있잖아요. 데이터 업무 앞에 구성 요소들 중에 2개죠. 데이터 업무 등등 실행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 청사진, 기본 밑그림, 설계도죠. 정보기술 아키텍처.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집에 떡하니 있었는데 요걸 봤으면 데이터 업무 이런 것도 나오고 구조를 정리했다. 체계를 잡았다. 이 중에서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밖에 없네. 기출문제에서도 정보기술 아키텍처였으니까 이렇게 풀었겠죠? 자, 이제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오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많이 안 나왔으면 정말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 안 맞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는 걸 아시겠죠?
우리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더럽게 많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죠. 사람은 계속 까먹어.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잖아요.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까먹고 계속 시간도 부족하고 양은 많은데 어떻게 앞섭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먼저 제대로 공부해 앞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막 다 찾아보면 어떻게 된다. 정작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반복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걸 반복할 수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요걸 외워야 문제가 풀립니다. 기출문제 보세요. 패턴 맨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도 기출문제집 문제랑 비교해보니까 똑같은 패턴, 똑같은 워딩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봐야 객관식 긍정학 시험 내가 왜 여태까지 모든 걸 이해하고 막 지엽적인 거 사소한 거 집착하고 그랬을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정말 한정적이네. 그것도 뭐 다 대비 가능하네. 기출문제집에 다 있네. 이걸 이제 느꼈으면은 앞으로는 공부 방법이 바뀌고 지방직 9급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어. 다. 이건 당연히 완벽 대비해야 되겠고 뭐 7번 문제 정도만 좀 어려운데 같이 완벽 대비했죠, 이거는. 자, 이렇게 아주 대비 가능한 것으로만 가득 차여진 문제였고요. 자, 절대 공부 방향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 정리해 봅시다. 단원별 기출문제집의 기출문제조차도 혼동되는 게 많아. 그러면 기출에 강한 행정학의 기출문제. 그리고 그건 어느 정도 회독했고 혼동되는 게 많진 않아. 그러면 지방직 9급 대비 쌍둥이 모의고사. 그리고 다른 과목까지 고려해서 여력이 되면이에요. 2개 하고도 여력이 되면 뭐 동형 모의고사 등등 아니면 국가직 9급 쌍둥이도 지방직 9급에도 당연히 도움됩니다. 국가직 9급 쌍둥이 여러 모의고사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면 되겠고요. 자, 실력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도저히 선생님 저는 스스로 기출문제집을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이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자, 지방직 9급까지 기출 강의 듣고 제가 알려주는 복습 다 할 시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해요. 자, 기출 강의 59강이거든요. OT까지 해도 60. 하루에 2강씩만 들어도 30일이면 끝나요. 근데 77일 남았다고요. 시간이 충분해요. 다른 과목도 충분히 병행하면서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간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실력이 부족하면 기출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더 느린 방법을 하면 안 되겠죠. 마음만 조급해져서 느린 방법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 회독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기출 강의 듣는 게 훨씬 빠르다. 제가 OT에서 기출문제 공부 방법 및 빠르게 점수를 획득하는 원리와 방법, 당일 복습 회독 방법 매우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워낙 스마트한 방식이라 처음에는 좀 적응 기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강의 초반에 계속 요령을 잡아줘요. 금방 적응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아니야. 혼자 볼 수 있어. 기출에 강한 행정학 회독. 이것도 어느 정도 빠삭해. 쌍둥이 모의고사. 여력이 돼 다른 모의고사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심은 어디에 있다. 빠르게 고득점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동안 시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이번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올해 지방직 9급에서는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도록 파이팅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